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최혜병 관련한 쌍특검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제2요구권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곧장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이 짜집기를 했다며 사건 조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가운데 임재 전 용산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또 국회에서 재의결되어 폐기되는 이 도돌이표가 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거든요. 제2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 법률 등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게 의무이기도 하다면서요. 거부권 행사 시한인 이번 주 금요일 전에 윤 대통령의 재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전정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주요 법안들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입니다. 한 총리는 이미 특검 법안들은 위헌성과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제1의 요구에 폐기됐는데도 야당은 그때마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복된 제2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화폐법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제2요구를 이미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2요구안을 제거하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지는데 법적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재가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그러고 보니 모두 대통령 내외가 관련된 특검법들이죠. 범야권은 거부권을 포기하라며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당장 이번 주 안에 재표결을 마치겠다는 방침인데 이번에야말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죠.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얻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지역화폐법까지 거부권 수순을 밟자 야 5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연루돼 있는 만큼 거부권은 정권 몰락과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특히 늘어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김 여사 지키기를 멈추라고 압박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방탄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입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한 김건희 지키기에 더 이상 힘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관심은 자연스레 특검법 재표결에 쏠립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는 즉시 재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재표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재표결 전까진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최대한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관련된 TF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으로 의논이 있었고요.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문제에 대해서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여론이 악화하면 국민의힘에게도 부담이 되는 만큼
이탈표를 끌어낼 수 있을 거란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1심 재판 중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게 바로 위증교사 사건이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검찰은 국민 불신을 가져온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것을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증교사 재판을 위해 법원으로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다 빼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를 취재하던 방송사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선 누명을 쓴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기소됐다 2020년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는데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시장의 비서 김모 씨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면서 변론 요지서까지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도지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인 범행으로 위증을 강요했고 무죄까지 선고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누명임을 밝혀보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까지 마무리되면서 1심 재판은 선고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이 법을 왜곡하고 친위 쿠데타를 하고 있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총칼 든 군인이 영장 든 검사로 바뀌었을 뿐 독재 국가로 회귀했다면서요. 민주당도 모레 예정된 검사 탄핵 청문회에 칼을 갈며 당 차원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3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하는 정치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건데 이 대표는 재판 전 결과를 예견한 듯 검찰이 친위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을 스토킹으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실상은 22년에 걸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스토킹 사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면서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의 정권 퇴진 움직임이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고도 의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야당과 좌파 진영의 탄핵 선동, 정권 퇴진 빌드업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검찰에 대해 공세를 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뒤숭숭하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진퇴양난이죠.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 기자, 오늘 11월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의 달이 될 거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4건의 재판 가운데 2건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오늘 마무리된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역시 11월엔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법원에서 잘 걸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그 검찰을 활용해가지고 정말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권력 행사를 하면서 1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네, 만약 1심에서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요.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 역시 불가능해집니다. 1심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건 물론 당이 분열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옵니다. 이 위증교사는 똑 떨어지는 전형적인 위증교사의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권에나 야권에나 정치권에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충격적인.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민주당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과 여당을 향한 반격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김 여사 의혹이 주요 공격 포인트인데 최근 강득구 민주당 의원의 탄핵의 밤 행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의 공식적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개별 의원들의 활동을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당장 다음 달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김 여사는 물론 김 여사의 모친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은 잠시 뒤 오후 8시부터 김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 기자회견을 이어갑니다. 여당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당장 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올까 이게 걱정 아닙니까? 제가 만난 대다수의 여당 의원들은 대외적으로는 이탈표는 없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속내를 취재해보면요. 꽤나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한계 핵심 의원들은 작금의 상황이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온전히 이탈표를 틀어막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그만큼 당에는 부담이라는 겁니다. 첩첩산중으로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었다는 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여당은 일단 지지율이 올라야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그 해법을 고심 중인데요.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에게 향후 전략을 물어보니까요. 뭘 해도 기승전 김 여사인 상황에서 마땅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보는 국민은 더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이어 예멘의 후티 반군에 폭격을 가하며 이란을 주축으로 한 중동의 반이스라엘 무장 조직 연대죠. 저항의 축을 차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가자 전쟁 이후 처음으로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도 공습을 했죠. 지금 미국의 중재도 안 들리는 것 같죠. 혼자서도 중동 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중심에 있는 주택가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폭격을 당한 아파트는 건물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도로는 아수라장이 됐고 출동한 구급차와 놀란 군중이 건물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이후 처음으로 베이루트 도심을 공격했습니다. אנחנו נחושים להמשיך להילחם. יש לנו עוד משימות בכל הזירות. 이번 공습으로 이슬람 무장단체 조직원 1명이 사망하고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강경파 정당의 지도부 3명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1,600km 떨어진 예멘의 후티 반군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하루 만으로 반군의 근거지는 시뻘건 화염과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אין מקום באיראן או במזרח התיכון שהזרוע הארוכה של ישראל לא תגיע אליו.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앞세워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란은 피해 보복을 예고하고 있지만 경제 제재 등의 이유로 즉각 군사적 대응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철저하게 가려져 있던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손바닥 위였던 걸까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을 그야말로 괴멸시켰습니다. 이른바 삐삐 테러 이후 열흘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006년 헤즈볼라에 납치된 병사 2명을 구하기 위해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전개했다가 오히려 121명을 잃으며 패배한 이후 칼을 갈아온 결과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연설 약 1시간 전 네타냐후 총리는 나스랄라 제거 기회가 생겼다는 보고를 받고 작전을 승인합니다. 연설 직후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륙했고 나스랄라를 비롯한 지도부가 모여있던 헤즈볼라 본부에 대규모 폭탄을 투하합니다. 나스랄라 이하 20명 이상의 지휘관을 폭살한 이 작전은 조종사들이 이륙 직전에야 표적을 알았을 정도로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모사드 등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추적할 수 없는 유령이라 불리는 나스랄라의 실시간 위치와 동석자까지 파악한 결과입니다. Three elements
that work perfectly, which is intelligence on one hand, technology on the other, and the operational capabilities. 이스라엘 언론은 통신 도감청과 위성, 드론을 통해 수년간 헤즈볼라의 자료를 축적했고 레바논 경제 위기로 헤즈볼라 내부에 스파이를 심기 용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6년 헤즈볼라와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전력에도 사실상 패배한 이후 모사드와 8200 부대 등 군 정보기관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The best cyber operations worldwide, and of course you can find there a lot of different professions from cyber to software to data, big data, AI, and more. 헤즈볼라는 새 수장으로 나스랄라의 외사촌이자 헤즈볼라 집행이사회 이사장 사피에딘을 임명하며 조직 재건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조금 전 전남 경찰청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버렸습니다. 순천에서 길을 걷던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공분을 산 묻지마 살해범의 이름은 박대성, 올해 나이 30살입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서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박대성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이 경찰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됐습니다. 30살인 박대성은 지난 26일 길을 걷던 10대 청소년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구속영장 심사 때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아니요. 당시 마셨던 소주 4병은 기억하면서도 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범행 직후 포착된 CCTV에서는 범인 박 씨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길을 걸으며 씩 웃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술집에서 박 씨를 목격한 시민은 이 같은 차림새와 거동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결혼할 여자랑 싸웠는데 싸워서 왔다고 술이 채가지고 그러고 발을 보니 맨발이 뭐라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해 애꿎은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뒤에도 붙잡힐 때까지 길 가는 시민과 시비를 벌이며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박대성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벌인 다음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건 현장에는 분향소가 마련됐고 나흘이 지난 오늘도 안타까운 10대 청소년의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한편 아파트에서 일본 도로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피해자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방금 전해드렸던 대로 순천 10대 살인사건 피해자는 신상이 공개됐지만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는 공개가 되지 않았죠. 같은 살인인데 누구는 공개, 누구는 비공개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백모 씨. 첫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은 엄벌을 호소하며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수사기관은 백 씨가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아들은 너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그 책임을 질 거예요? 하지만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최성우와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의 신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와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2010년 도입됐는데 판단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경우 정신병력에 의한 범죄를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반면 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유사 사건인데 이쪽 신상공개위원회에서는 이건 공개하자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비공개로 결정하고 엇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무분별한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개 요건이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까지 한마디 했습니다.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요. 또한 문체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축구협회 감사에 착수한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발은 과정부터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를 잘못된 관행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문체부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보고를 마친 문체부는 모레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요르단과 이라크와의 중요한 맞대결을 앞두고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 홍명보 감독은 아예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할 정도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억울한 것도 저는 있어요. 전 그 10차 회의록이라도 좀 이렇게 언론에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게. 중동과의 2연전을 무사히 마친다고 해도 다음 달 22일에는 축구협회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문체부와 국회에 윤 대통령까지 문제 삼으면서 축구협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징역형과 같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유가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경찰서장으로서 이번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용산구청에 밀집된 군중을 해산할 권한이 없었다며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년 8개월을 기다린 선고 결과를 접한 유족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롯 가수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운전자 바꿔치기와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조직적인 사법 방해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지적했고 김 씨는 앞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어쨌든 음주운전 혐의는 여기서 빠졌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 씨.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와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하는 등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를 꺼내들고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측은 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음주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 징역 3년을, 매니저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1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경기도 김포에는 한적한 도로에서 굉음을 내면서 급정거와 급가속을 반복하는 일명 드리프트까지 하며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 2명이 붙잡혔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함부로 내서는 안 될 시속 135km의 속력으로 신호등과 교차로가 빼곡한 일반 도로를 내달렸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한승용차가 밤길을 내달립니다. 과속은 물론 신호 위반도 서슴지 않습니다. 차량 세대가 자동차 경주를 벌이듯 난폭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차 세대가 곧바로 이들을 추격에 나섰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배경하나 이쪽으로 갑니다. 이를 비웃듯 차는 길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슬쩍 피해 도망갑니다. 다른 곳에서 도주하는 차량의 속도는 시속 123km, 한때 시속 135km까지 내달았습니다. 경찰은 10분 남짓한 추격 끝에 마침내 운전자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운전자 1명은 끝내 도주했습니다. 새벽 그 당시에만 한 3건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미범인 차량은 위반 행위하고 운전자하고 특정을 해갖고 있고. 이들이 검거된 곳은 경기도 김포의 한 산업단지 내 도로로 저녁에는 다니는 차량이 거의 없어 이들은 곳곳을 다니며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붙잡은 2명에게 정확한 범행 경위를 묻고 도주한 1명도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음주나 무면허는 아니었고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난폭 운전은 단순 중앙선 침범이나 속도 위반과 달리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광주에서 20대 오토바이 탑승자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뒤 태국으로 도피를 시도했던 이른바 마세라티 뺑소니범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사기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네요. 참, 마세라티 차량은 사실상 대포차로 드러났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광주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남녀 2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 운전자 김모 씨는 변호사를 통해 가까스로 살아남은 피해자에게 반성문을 썼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는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에서 여행사 관련 일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김 씨를 포함해 조력자 2명이 사기 전과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 가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마세라티 운전자 그리고 관련자 정확한 죄명이나 횟수는 가르쳐드릴 수 없지만 적게는 2회에서부터 수차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사고를 낸 외제차는 사실상 대포차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법인 소유 차량인데 뺑소니범 김 씨가 운전대를 잡기까지 수차례 빌리고 빌리는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해당 법인 대표가 대포차 관련 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실제 법인이 존재하는지와 이들이 외제차를 타게 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뺑소니 사고 전 김 씨가 지인들과 소주 2병을 마신 정황을 확보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당시 마신 음주량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약을 먹은 뒤 갑자기 호흡이 곤란해진 응급 환자가 파출소 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119를 기다리기 힘들어 우선 찾아갔던 건데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50대 남성이 비틀거리며 파출소 쪽으로 걸어갑니다. 힘에 겨워 바닥에 주저앉은 남성. 겨우 일어나 파출소 건물까지 도착하지만 문 앞에서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처방받은 항생제를 먹고 몸에 이상을 느낀 남성은 119에 신고했지만 출동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직접 차를 끌고 나섰다가 상태가 악화하자 이곳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약 봉투를 손에 쥐고선 이 약을 먹고 호흡이 잘 안 된다며 목을 부여잡은 채 정신을 잃어가는 남성을 발견한 경찰관. 지체 없이 하임리히법을 시도합니다. 쓰러진 남성을 들쳐 일으킨 뒤 뒤에서 끌어안은 채 명치와 배꼽 사이를 밀어 올리며 반복해서 강하게 압박합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순찰차 안에서도 호흡곤란 증세가 계속되자 경찰은 2차례 더 토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10분만 늦었으면 죽었을 거라고, 이게 빨리 와서 천만다행이라고. 경찰관이 반복해서 받았던 하임리히법 교육 덕에 빠른 판단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딱 얘기를 드시고 상태를 딱 보니까 요걸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음식이나 약을 먹고 호흡곤란이 온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하임리히법을 실시해
음식물이나 약을 토하게끔 하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얼마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집값과 입시교육 문제를 언급하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죠. 이 총재, 오늘은 대학을 성적으로 가는 게 가장 공정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서울 강남의 교육 환경과 이로 인한 집값 상승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로는 처음 기획재정부를 찾아 최상목 경제부 총리와 만난 이창용 한은 총재의 관심은 가계부채나 금리 인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6살 아이가 대입을 준비하는 불행한 나라라고 밝힌 것처럼 대학 입시 제도와 강남 집중 현상이었습니다. 성적 순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은 아니다. 여러 증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은행은 지난 8월 정책 보고서를 통해 강남 3구 출신이 서울대 진학생의 12%에 달하고 있는 만큼 부모의 경제력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역별로 신입생을 선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녀가 학교 갈 나이가 되면 서울로 오고 또 강남으로 오고 주택 구입이 어려우면 전세라도 해서 학원을 다니려고 합니다.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키고 하지만 일각에선 강남에서 열심히 한 학생들의 역차별이다, 위헌이다라는 지적부터 한은이 다른 부처들이 해야 할 일을 건드리는 월권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입시 제도라는 것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동문, 그다음에 수험생들까지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싱크탱크로서 사회구조 개혁에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까지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졌죠. 북상 중인 제18호 태풍 끄라톤의 위력이 심상치 않은데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고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할 거라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끄라톤이 태풍의 눈을 번뜩이며 대만 동부 해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끄라톤은 가장 강력한 힘을 휘두를 전망입니다. 이때 최대 풍속이 하루 전 예측에선 초속 43m였는데 하루 만인 오늘 초속 51m로 상향됐습니다. 세력 강도 역시 강에서 매우 강으로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최대 풍속 초속 51m는 초강력 태풍의 기준인 초속 54m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태풍은 오는 2일 매우 강세력을 유지한 채 대만 타이베이 부근을 강타한 뒤에 국내엔 3일부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시속 14km를 시작으로 이틀에 걸쳐 시속 8km까지 이동 속도가 떨어지면서 태풍이 얼마나 체력을 회복할지가 변수입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은 매우 강의 강도로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느리게 북서진 중에 있으며 5일에는 북위 30도 근처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이 평년보다 5.2도 높은 28.5도를 기록했고 전국적으로 낮 기온 30도가 넘는 곳이 속출하는 등 9월의 마지막 날까지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모기가 코가 꼬부라진다는 날씨가 쳤잖아요. 근데 내년부터는 아주 시원해질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늦더위는 내일 가을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는데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세계 1위 비철금속 재련 기업 고려아연 지분 전쟁의 1차전이 이번 주에 결판납니다. 지금 MBK 파트너스 측의 공개 매수가 진행 중인데 MBK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상태죠.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해도 될지 말지 곧 결론이 나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5조 원대 쩐의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MBK 파트너스가 경영권 인수를 위해 투입해야 할 자금은 3조 6천억 원,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고려아연의 필요 자금은 1조 1,3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막판 쟁점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 전략으로 꺼낸 자사주 취득 카드입니다. 앞서 MBK는 공개 매수를 시작하며 법원에 최 회장 측이 자사주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양측 입장이 팽팽합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과 지분 관계가 있는 특별 관계자라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의 특별 관계 해소를 공시했다며 자기 주식 취득이 적대적 인수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법원이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곧 결론을 내릴 계획인 가운데 자사주 취득이 허용되면 고려아연은 외부 자금 조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법원 결정 이후 고려아연이 어떤 규모로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지, 우호 세력으로 꼽히는 한화그룹이 백기사로 참전할지도 관심입니다. 적정한 가치 이상으로 주식을 매수한 팀에서는 또 곤혹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다.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고려아연을 잘 경영하고 국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MBK의 공개 매수 마감일이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온 가운데 고려아연 주가는 68만 8천 원으로 공개 매수가 75만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부산 등 광역시에서도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줄고 입지가 좋은 단지 아파트값이 뛰고 있는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상황은 좀 다릅니다. 준공후 미분양, 이 악성 미분양 가구 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안대교가 보이는 부산 수영구의 한 신축 단지입니다. 올해 초 11억 원대였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13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인근의 재건축 최대여로 꼽히는 이 단지는 석 달 새 70건 가까이 거래됐습니다. 광안대교라는 바다를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서울 투자 손님이 많았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인기 자치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난 건데 미분양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내년 부산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09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이 때문에 신규 분양단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문을 연 1200세대 아파트의 견본주택도 만만치 않은 분양가에도 10,000명 가까이 다녀갔습니다. 이 근처에 신축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 보러 왔어요. 다시 오르려고 하니까. 대구와 대전 등에서도 상급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미분양이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전반으로의 확산은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여전합니다. 입지, 가격, 브랜드 가치 등이 빼어난 단지는 반등의 조짐이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미분양이 많고 거래 부진 등 시장의 위축된 흐름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역시 전국적으로 16,000가구를 넘어서면서 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배추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정부가 오늘부터 중국산 배추 16톤을 시중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식자재나 수출용 업체만 이 배추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3년 전 그 알몸 김치 기억하시죠? 이 논란 때문인지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적지 않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이천시의 농산물 비축기지입니다. 배추 상자 수백여 개가 쌓여 있는데 중국에서 지난주부터 들여와 검역 절차를 거치는 초도 물량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배추 16톤입니다. 이번 주부터 외식업체나 식자재 마트 등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배추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매주 200톤씩 다음 달까지 모두 1,100톤을 중국에서 수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반 가정에선 구입할 수 없고 식자재나 외식, 수출용 김치업체에 공급됩니다. 식자재 마트를 통하는 게 지금이 제일 많은 수요를 많이 하는 때라서 소비자들이 가정에서도 좀 쓸 수 있게 좀 허용해달라고 하면 뭐 그 상황이 되면 조금 상황을 보고 할 수도 있겠죠. 소비자들은 3년 전 중국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배추를 절여 논란이 됐던 만큼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생산된 배추를 들여왔으리라 믿고 정부는 배추 가격이 이번 주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11월 초까지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창립 57주년 만에 누적 생산 1억 대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판매한 차를 일렬로 늘어놓으면 지구 10바퀴를 돌고 남을 정도인데요. 해외 차량을 그대로 들여와 조립만 해서 팔던 회사에서 글로벌 3위 완성차 기업으로 이제 우뚝 섰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1967년 자동차 불모지였던 한국에 현대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머지않아 한국의 자동차, 우리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쓰는 날이 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57년이 지난 지금 현대차는 글로벌 3위 자리에 우뚝 섰고 누적 생산 1억 대의 금자탑을 달성했습니다. 현대차가 가장 먼저 선보인 건 미국 포드의 차량을 그대로 들여와 만든 코티나였습니다. 국산 자동차 개발에 끈질기게 매달린 끝에 1975년 국내 최초의 독자 모델인 포니를 선보였고 자동차 대중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모델인 국산 승용차가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해외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1997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인도와 미국, 브라질 등 세계 곳곳에 공장을 세우며 연간 5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앞세워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1억 대의 첫 차량을 아이오닉5로 선정하며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1억 대 누적 생산 달성은 미래 모빌리티 브랜드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현대차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며 새로운 1억 대를 향해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서희민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기구의 주도권을 사실상 의료계에 넘길 방침입니다. 의료계에 구성원 과반의 추천권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철회만 외치는 상황. 급기야 한의사 단체가 부족한 의사 대신 차라리 우리를 써달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필요한 추가 교육을 받으면 된다면서요. 안병수 기자입니다. 의사가 없어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하자 의료 피해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을 찾느라 30km가 넘는 장거리를 질주하고 1시간을 넘겨 가까스로 병실을 찾은 경우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의료 공백 심각성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향후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 인력 추계 기구를 만듭니다. 의료계에 구성원 과반의 추천권을 주는 동시에 전공의 수련 예산도 기존의 50배 가까이 늘립니다. 의료계 추천을 과반수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수급 추계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드린 만큼 의료계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향해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맞불 기자회견으로 응수해 참여 보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계기구를 자문이 아닌 의결기구로 격상하고 향후 의대 정원 감축도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을 악마화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26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대입 절차에 돌입한 내년도 의대 증원을 되돌려야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갈등의 불씨도 남겼습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추가 교육을 받으면 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의사 면허를 줘 의료 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많으면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때문에 정부는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경증 환자 수도 줄었는데 복지부가 시행 석 달 만에 갑자기 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아예 편성도 하지 않았죠. 어찌된 일인지 김태희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3월 정부는 응급실에 과도한 환자가 몰리는 걸 막기 위해 경증 환자 분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설사나 가벼운 상처 등 경증 환자는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경증 환자를 분류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건당 정책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3개월 동안 든 예산은 48억여 원입니다. 정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책이 시행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응급실 경증 환자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비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에도 복지부는 사업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심지어 내년도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권역센터 내 중증 환자 중심 진료가 정착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이 무색하게 여전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 환자 비율은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권역센터에서 20% 비율은 굉장히 많은 거고 권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K탁스 4호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는 거의 없어야지 지금의 롤을 할 수가 있고 복지부가 예비비로 세운 예산 67억 원가량을 다 소진하지 않았는데도 성급히 정책을 중단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쓰고 있던 경증 환자를 분산시키는 그런 지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의료계에서는 경증 환자 분류 사업을 상시화해 경증 환자 분류 인력 지원 등 추가적인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연일 발언의 수위를 높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정신장애가 있다고 퍼부었습니다. 같은 당 내에서조차 정책 이슈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올 정도죠. 어쨌든 트럼프, 해리스 이 두 후보 모두 이렇다 할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이제는 부통령 후보 TV 토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유세 때마다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인신공격 발언을 퍼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급기야 이번에는 정신장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Crooked Joe Biden became mentally impaired, sad. But Lion Kamala Harris, honestly, I believe she was born that way. There's something wrong with Kamala. 유세 때마다 나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성 발언에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공화당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뿐만 아니라 실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도 모욕적이라고 비판했고 공화당 톰 에머 상원의원 역시 정책 이슈에 더 집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하지 않고 지겨운 쇼만 계속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의 거친 공방에도 지지율은 요지부동인 가운데 남아있는 빅 이벤트 중에 하나는 부통령 후보 간의 TV 토론입니다. 둘 다 흑수저 출신이지만 전혀 다른 캐릭터인 후보들이어서 불꽃 튀는 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미 대선 부통령 후보인 민주당 팀 월주와 공화당 JD 벤스 후보 간의 TV 토론이 예정돼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이후 10여 년 동안 내전을 겪으며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2015년엔 리비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피습을 당해 경비원 2명이 숨지는 사건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현지 치안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사관에서 경호를 맡은 직원들이 총 한 자루 없이 이 대사관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보내려던 총기는 몇 년째 인천공항에 방치돼 있고요. 어찌된 일인지 서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한국 대사관이 무장 괴한에 총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국민 피해는 없었지만 경비를 서던 리비아인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대사관 피습 사건 이후 인접국인 튀니지로 철수했던 리비아 대사관은 2년 전부터 다시 현지에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인 직원 10명이 근무 중인데 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호 경찰관 5명도 파견됐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경호 경찰관들은 2년 넘게 어떤 무기도 지급받지 못한 채 그야말로 맨몸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6월에야 겨우 방탄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 정부가 리비아 정부로부터 무기 반입 승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최종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비아 대사관으로 보내려던 경호용 무기가 인천국제공항에 2년 넘게 방치된 사이
현지 직원들은 경호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2년 반이나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제외 공간이나 공관원의 경호에 큰 공백이 있다는 말이 되고요. 외교부는 현지 공관원 안전을 위해 경호업체를 활용한 근접 경호 등 다각적인 보안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매듭을 짓는다는 뜻과 함께 관계를 이어나간다는 의미를 가진 무스비라는 일본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MBN은 양국도 그동안의 갈등을 잘 매듭짓고 새로운 관계를 맺자는 취지에서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순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독립투사들을 변호했던 일본인 변호사와 정략 결혼으로 조선에 왔지만 자신의 조국은 한국이라고 말했던 일본 출신 마지막 황태자비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들, 권영봉 기자가 일본과 한국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일본 이시노마키시 박물관입니다.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은 후세 다스지의 흔적들이 전시된 곳인데요.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1880년 일본 이시노마키에서 태어난 후세 다스지는 명문 메이지대 법대 출신 검사에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천황 폭살 미수 사건으로 재판정에 선 박열과 그의 연인 가네코 후미코 등 수많은 조선의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며 활약했습니다. なかなか抑圧された時代でしたけども、そういった時代の中でも社会的に立場の弱い人たちのために精力的に活動されて多くの人たちを支援してきた。 일제로부터 법정을 모독했다며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실형까지 선고받으며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그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偉大な人だなっていうことで人間としてですね、当たり前のこと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호향에선 해마다 추모제가 열릴 만큼 후세 다스지의 활약상은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도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1953년 그가 세상을 떠나자 대한민국 정부는 공로를 인정해 2004년 일본인 최초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이곳은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 여사의 무덤입니다. 1989년 세상을 떠난 뒤 남편 영친왕과 함께 이곳에 묻혔습니다. 일본 황족으로 태어난 이방자 여사는 1920년 정략 결혼 이후 일본인 마사코가 아닌 한국인 이방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자신을 한국인으로 소개할 만큼 자부심이 컸습니다. 또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는 등 국내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힘을 쏟았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자예학교와 명휘원을 창립해서 불우 어린이들의 복지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해왔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변호한 후세 다스지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이방자 여사. 반복되는 한일 갈등 속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인물들입니다. 일본 이시노마키에서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가 컸지만 정부가 이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텔레그램은 한국에 사무소도 없고 당국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버텨 범죄 근절이 어려웠죠. 드디어 방심위가 텔레그램과 만났습니다. 비록 제3국에서 대면한 거지만요. 찬민아 기자입니다. 텔레그램 내 비공개 채널입니다. 채널 운영자는 무료방부터 딥페이크방, VIP방까지 7개 채널을 운영하다 구속됐습니다. 게시된 음란물만 연예인 딥페이크 허위 영상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등 1,600여 건에 달합니다. 회원방인 경우에는 2만 원, 그리고 좀 더 강한 자료가 들어있는 VIP 회원방인 경우에는 10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처럼 폐쇄적인 디지털 성범죄물 특성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신속하게 차단돼야 하는데 그간 텔레그램은 국내 사무소가 없고 당국의 요청에 회신도 없는 등 소통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피해가 확산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에 지속적으로 공조를 요청한 결과 지난 주말 제3국에서 첫 대면 회의를 가졌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삭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 방심위가 텔레그램과 한라인을 개설한 후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조치를 요청했고 100% 삭제됐습니다.
불법성 판단 등 내용 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저희 방송통신심의원의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신속하게 삭제, 차단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텔레그램 측과 전용 소통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성범죄 외에 마약과 도박 등 다른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수사 협조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와 달리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나 구청까지 가야 받을 수 있어서 불편한 적 많으셨죠. 오늘부터는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요. 인감증명서가 도입된 지 110년 만인데 예외 규정이 있으니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상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떼려면 일일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와야 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반차로도 내지 않으면 발급받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직접 구청에 와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민원과에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린 뒤 접수처로 갑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지문을 확인한 다음 수수료 600원까지 지급하고 나서야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봤습니다. 컴퓨터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수수료 없이 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클릭 몇 번이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있었죠. 예. 바쁠 때는 직접 여기 안 와도 되니까 인터넷보다 집에서 하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 단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면허나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나 경력 증명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매매, 그리고 대출을 신청하려고 법원이나 은행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정식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홍명보 감독의 압박감이 한층 커진 상황입니다. 다음 달 열릴 월드컵 3차 예선 승리가 절실한데요. 대표팀 주장이자 간판 공격수 손흥민의 몸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A매치 통산 49골로 대표팀 득점 역대 3위를 기록한 손흥민이 포함된 다음 달 월드컵 3차 예선 출전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이 허벅지 부상 속에 오늘 새벽 맨유전에 결장했지만 중동 강팀들과의 험난한 2연전을 치러야 하는 만큼 일단 뽑은 겁니다. 지금 당장 경기를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무리시키지 않으면서 그 선수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 감독은 손흥민 결장이란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포지션에는 여러 선수들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마찬가지고 배진호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재성 선수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최근 부진한 황희찬은 경기력이 떨어진 상태고 이재성과 배준호도 손흥민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울 만한 공격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요르단과의 원정 경기를 나흘 앞둔 다음 달 6일 중동 현지에서 대표팀에 합류할 계획입니다. 그에 앞서 4일 예정된 유로파리그 경기에도 결장한다면 부상이 간단하지 않다는 뜻이라 홍 감독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10월의 첫날이자 국군의 날인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 5에서 10mm, 그 밖에 동쪽 지역으로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중으로 대부분 그칠 텐데요. 이 비와 함께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낮 기온 모두 20도 안팎에 머물겠고 모레 아침에는 11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춥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잔뜩 흐리겠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21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가 25도, 부산도 28도로 서늘하겠습니다. 개천절인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